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가끔 저보고 나가서 뭐 분대지휘 할 수 있으세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제 전쟁사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전쟁사와 관련된 고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동서양의 영원한 고전 삼국지, 다시 읽는 삼국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통하는 말에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하고는 뭐 얘기도 하지 마라, 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제 어릴 때 기억에는 이게 3번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5번인가 10번인가 그랬는데, 이것도 세월이 가니까 자꾸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의 뜻은 이제 삼국지를 몇 번 읽은 사람은 뭐 세상의 모든 모략과 계략과 인생의 진리에서 다 알게 된다라는 말인데, 사실 그때 말하는 삼국지가 대부분 삼국지 연이에요.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예요. 근데 소설이라는 거는 사람을 가르치는 척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하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 말대로 세상은 리얼하거든요. 그리고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데서 말하는 사실 삼국지 연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교훈대로 따라갔다간 큰일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쟁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가 전쟁사 강연할 때마다 제일 힘든 게 그 삼국지 증후군이에요. A라는 군대하고 B라는 군대가 싸웠는데 B라는 군대가 무려 병력이 2배였습니다. 그랬더니 관중석에서 에게 이놈의 삼국지 때문에요, 한 100만 대군하고 10,000명하고 싸웠다 이래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뭐 2대1로 싸웠다 그러면 아주 코웃음을 쳐요. 근데 길거리 나가서 한번 붙어보세요. 2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나? 남자 1명하고 여자 2명이 싸워도 남자가 못 이겨요, 보통. 그래서 2대1도 엄청난 건데 말이죠. 갑자기 시작할 때부터 삼국지는 뻥이다, 뭐 제가 이러고 말씀드리냐, 그게 아니고, 제가 오늘 다시 읽는 삼국지라는 건 소설 삼국지가 아니라 정사 삼국지라는 거. 그리고 삼국지 소설에 나오는 교훈은 오히려 인생에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정사 삼국지가 재미없죠. 없지만 삶의 교훈, 인문학적 교훈은 훨씬 풍부하기 때문에 오늘 정사 삼국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국지는 동서양의 고전인데 우리나라에도 꽤 일찍 들어갔어요. 삼국지는 이상하게 그 선조가 관련이 많은데, 1569년에 선조 2년, 처음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선조가 그때 벌써 삼국지를 읽었더라고요. 이 소설 삼국지는 벌써 그때 들어와서 신하들이 뭐 왕이 이런 거 읽으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논쟁하는 게 나오고. 그런데 이 삼국지가 얼마나 인기냐면 이 삼국지 캐릭터에 대한 인기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에 그 동묘라고 관우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선조하고 관련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이제 명나라 군사들이 좀 사기를 복돋자, 그래서 그 관우묘를 서울에 세웁니다. 그랬더니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유적이 관리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전국에 명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에 관우묘들이 몇 개씩 생겨요. 동묘에 관우묘가 들어오니까
엉뚱하게 관우신앙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동묘가 조선시대 때도 우리나라 점집, 무당집의 원주거리가 돼요. 거기가. 그만큼 이 삼국지라는 건 영향력 높은 어떤 문화의 흐름이 돼서 한국과 일본에 들어오게 됩니다. 삼국지의 독특한 인기는 세 나라에서 다 히트를 칠 뿐 아니라 묘하게 대립되는 사람들도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삼국지가 난세를 모델로 하는데 난세가 되니까 모략과 배신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모략과 배신이 판을 치니까 뭔가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지키는 사람은 빛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의리, 충성 좋아하는 분들은 더 봐요. 그 다음에 난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야, 의리, 충성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은 그거 다 저기 말도 안 되냐. 그 세상은 실용이야. 이런 사람들이 보면 또 좋아한다고요. 골라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삼국지는 영원한 부패예요. 그래도 캐릭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캐릭터가 또 많을 뿐 아니라 정말 잘 만들어서 제가 사실 영화 보다가 이렇게 액션 영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액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서너 명씩 나오는데 거기 어떤 영화든지 삼국지에 누군가가 다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관우와 장비와 뭐 허저다 뭐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저건 제갈량하고 마초구나. 하여간 뭔가 250명, 300명 가까이 되는 캐릭터가 영화에 5명씩 다 나와 어딘가. 그래서 이게 영원한 또 저기 인기 작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중일에 다 히트를 치는데 묘하게 그 나라마다 인기인이 달라요. 중국은 무조건 관우예요. 근데 이게 또 관우가 왜 그러냐면 이게 문관, 무관, 뭐 충, 황제 또 막 관우가 상인의 신이어가지고, 여러분 중국 여행 가서 혹시 이렇게 큰 식당 들어가시면 다 사당들이 있는데 거기 은근히 관우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장사꾼의 신이에요. 그랬더니 또 누구는 뭐 우리야, 예를 들면 어느 업종 있잖아요. 두부장수에 우린 야 뭐 그럼 또 누구야. 그래서 하여간 군인 뭐 할 거 없이 초월적인 인기를 가져요. 반대로 일본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역대로 일본이 제일 좋아하는 건 조자룡이에요. 약간 사무라이 기질이 있잖아요. 중국하고는 반대야. 조자룡은 성격이 뚜렷하잖아요. 돌파, 뭐 적진 돌파 이런 거 제일 좋아해요. 우리나라가 좀 문제인데 저는 우리나라 앙케이트 조사한 건 못 봤는데 내 기억으로 그냥 내 짐작으로 해보면은 옛날에는 유비가 제일 인기였던 것 같아요. 다가 어느 날은 조조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학 입시 때문인데 제갈량을 또 되게 좋아해요. 아슬아슬해요. 제갈량이 인기였거나 아니면 유비가 인기다가 조조로 바뀌었거나 요즘에 또 돌아왔거나, 하여간 우리나라는 좀 역동적이어서 성장이 빨라서 그런지 자주 바뀌는데, 다만 특징은 제갈량이 항상 1, 2위권에 있다. 공부 잘하는 애, 머리 좋은 애. 이거는 또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기라는 게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도 이게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인간 본성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소가 소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 요소 자체는 정사삼국지에 있다는 거죠. 정말 정사삼국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삼국지는 가공의 교훈이 아니라 정말 리얼한 인간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사삼국지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가 좀 드라이해요. 오늘의 주제어 중에 하나가 드라이하답니다. 그러니까 연희하고는 어떻게 보면 반대예요. 소설은 부패인데 여기는 단품으로 승부하는 요리가 정사삼국지입니다. 저게 이제 삼국의 위호 촉의 이제 구도인데, 지도는 저렇게 나오지만 정말 센 나라는 위나라였습니다. 총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수로 따지면 위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남쪽의 오나라는 넓어 보이지만 밀도라든가 이런 게 또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최후의 승자는 위나라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 정사삼국지를 썼던 진수라는 사람은 가장 약했던 총나라 사람이에요.
요게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삼국이 나눠서 싸웠고 솔직히 역사를 아무리 공정하게 쓴다고도 역사라는 건 완벽하게 공정하게 쓰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어느 나라를 정복했으면 망한 나라 사람을 쓰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걔가 공정하게 쓴다고 그래도. 또 누구는 그래, 아 공정하게 쓰려고 그 사람을 뽑았나 보다. 이게 말로는 그럴듯한 것 같아. 자기 안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사람이 위나라에 와서 위나라 정사를 썼다는 거는 이건 정말 특이한 거죠.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뭐냐인데, 일단은 진수가 청나라 사람이기는 한데 위나라에 저항하고 이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삼국지 이제 거의 후반에 가면 진수의 스승이 초주라는 양반인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앞세대 유비가 살아있고 한참 이럴 때는 삼국이 다 혼란기였다.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막 이렇게 할 때인데 지금 위나라고 오나라나 좀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객관적인 승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할 때는 우리가 적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국력 가지고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버티다가 쟤네들이 어떻게 스스로 망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 청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 유선한테 이제 그만 항복합시다. 물론 우리가 더 싸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거는 백성만 괴롭히는 일이고 승부가 났을 때는 그냥 굴복해야 하는 게 세상의 순리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게 물론 이거 청나라 사람이 들으면 이거 뭐 친일파야 뭐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뭐 좀 이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 진수도 스승의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위나라에서는 속된 말로 위험 인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위나라의 인재도 많은데 청나라 사람을 저자로 맡긴다는 건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 관계보다는 이 진수라는 사람이 그만큼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삼국지의 저자로 세운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진수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진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양은 다 유학이고 공자님 말씀 듣고 사는 나라잖아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의관을 정리하고. 저희 학교 다닐 때 교복에 보면 이거 후크 채워, 옛날 분 기억하실 텐데 후크 채우던 거, 이런 애가 공부 잘한다. 진수가 복장불량자입니다. 좀 그런 거. 자기 스승도요, 옷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난세가 되면 사람이 두 종류가 됩니다. 난세니까 더 이렇게 야 격식 이런 게 어딨어 이러는 사람과, 난세니까 잃어버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이 나서 피란 생활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 내가 귀족이라서 탁 이러고, 저 아닌 애들은 저 밖에서 얼굴도 못 봤는데 지금 텐트에서 같이 살아요. 그러면 귀족이란 헛된 것이야 이러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지금 텐트에서 이거 밥 먹지만 귀족은 뭐가 달라야 돼. 그래서 코페를 해서 밥을 끓여 먹을 때도 귀족은 달라. 뭐 있잖아요. 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으세요? 사실은 더 심해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청나라로 쫓겨온 그 사천성 거기까지 쫓겨왔으면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청이라고 그래서 더 세지는 거야. 귀족은 예의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너무 강해요. 근데 진수가 이제 아버님이 병이 들었는데 약을 다려오라고 그러는데 한혈을 시켰어요. 무슨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걸려요. 효자라면 아버님 약을 직접 다려야지 네가 어떻게 그걸 한이한테 다르게 하느냐. 근데 이제 진수 입장에서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건 더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진수라는 사람은 그런 게 싫은 사람이고, 사회가 이러다 보니까 아주 찍혀가지고 자는 위험 인물이야. 그래서 더 심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가만히 보면 스승도 그렇고 이 진수도 그렇고 세상의 격식을 떠나서 난세는 난세의 논리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를 비웃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더 쪼이는 거죠.
그래도 위나라에 왔더니 뭐 위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죽하면 총나라 사람을 썼느냐. 그래도 난세를 살아와서 승자가 됐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조비가 자기 아버지 역사를 쓰는데 조조가 심한 짓을 좀 많이 했잖아요. 요즘도 그거 가지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제가 그렇다고 뭐 조조가 사람 죽이고 배신한 잘했다는 게 아니라, 조비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는 난세 전쟁터의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평화시대의 논리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남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난세의 역사를 쓰는 사람은 뭔가 난세를 이해하는 사람이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진수가 그마 총나라 사람임에도 난세를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썼다도 되지만, 난세를 겪었음에도 난세를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제가 오늘 삼국지에서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사실은 난세를 극복하는 사람 또는 시대를 극복하는 사람은 일단 드물다. 난세를 살았다고 난세인이 아니에요. 21세기를 산다고 21세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든 시대를 이해하고 시대를 앞서가고 미래를 만드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수의 행동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세를 이해하고 갔던 사람은 소수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삼국지 기록이 좀 적긴 적어요. 짧고 적어서 뭐 그래서 또 소설가들한테는 좋아요. 창의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기록도 적었지만 진수가 또 줄였습니다. 이 아저씨 상당히 드라이해요. 어떻게 보면 난세를 살았다 보니 전쟁의 논리는 하나야 뭐 이런 좀 약간, 그래서 굉장히 이게 사실 역사학자로도 꼭 좋은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다양성보다는 굉장히 뚜렷한 문제의식을 갖고 쓰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난세의 역사서로서는 어떤 개성 있는 역사가 됐죠. 그래서 진수의 문제의식은 난세의 승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화시라고 하면 중국이란 나라가 공맹의, 우리도 그렇지만 공맹의 도리가 있는 것이고, 공자와 맹자는 단순한 어떤 형이사학적인 철학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원칙도 있고 좀 이렇게 다양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도덕과 원칙이에요. 사실 중요하죠. 큰 통치자는 원칙을 흔들면 사실 안 되잖아요. 이 리더는 원칙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놓지 않으면 편법 따라가다가 법이 엉망이 되고 망하는 게 모든 국가제도의 기본이니까, 공자나 맹자나 뭐 법가나 그들이 추구하는 원칙은 달라도 리더는 원칙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 이건 분명하거든. 근데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사람의 행동을 구속하게 돼요. 이건 좋은 행동이요, 저건 나쁜 행동이요, 이렇게 되는데, 진수는 난세를 살아봐서 그런지 난세에는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게 딱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위인전을 보고 드라마를 보면 기본적으로 유비는 모범생으로 나오잖아요. 뭐 그런 만화도 있는데, 삼국지 주인공들을 이렇게 뭐 회사나 학교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제일 모범생이 누구냐? 100% 유비지 뭐. 또 물어봐요. 제일 공부 잘하면 전교 1등 하는 애 누구냐? 100% 제갈량이지 뭐. 아마 제갈량을 모델로 학교에 넣어놓으면 보통 이런 거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건드릴 수 없는 전교 1등. 그리고 맨날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 뭐 깡패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도 걔는 안 건드리는 거지. 심지어 너 우리한테 들어와라 이런 말도 잘 못하는 거지. 아무도 안 건드려. 앉아서 공부나 탁 하고 높은 데서 이렇게 탁 애들 떠들 때 뭐 이러고 공부하고서 옆에서 놀던 애들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옆으로 피해가고 막 이러는,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제갈량도 공부 안 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주인공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고 성적이 아예 나쁜 건 아닌데, 간단히 말하면 교과서 우습게 보는 애다. 너 교과서 딸딸로 해서 100점 맞냐? 그럼 왜? 이러면서 그냥 난 내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진 않는데 지 하고 싶은 거 하는 애들. 그래서 제갈량조차도요, 친구들하고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 요즘 말로 이제 사법고시 준비하니까 막 하고 있으면 제갈량은 이러고 있다가, 그래 니들 군수는 하겠다. 너는 이번에 붙겠다. 그래서 뭐
공무원 행정고시 붙어서 이렇게 뭐는 하겠다. 애들이 기분 나빠서 너는 뭐가 될 건데? 니들이 알겠니? 진수는 학교 다닐 때 이 사람 무슨 공부를 못했나, 학교에서 퇴학당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다들 교과서 우습게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진수의 스승이 초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그래요. 청나라 최고의 학자인데도 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보통은 다 보잖아요. 나는 전 과목 A에 받아. 아, 필요 없어. 나는 저건 필요 없고 두 과목만 내 하고 싶은 것만 잘하면 돼. 되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또 이렇게 들으면 이제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출세하지 못한다 이런 건 아닌데, 저도 학교에 있고 학생도 가르쳐 보고 하면은 교과서에 너무 집착하는 애들이 창의력이 떨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느 교수님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가 맨 앞줄에, 수업 때 맨 앞줄에 앉는 애들 대부분 A래요. 저 뒤에 앉는 애들, 맨 뒤에 앉는 애들, 그리고 진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맨 뒤에 앉는 애는 둘 중에 하나예요. F던가, 인생 포기한 F던가, 아니면 창의력이 아주 뛰어난 애들이다. 고시는 얘들이 붙지만 나중에 세상을 바꾸는 건 저 중에서 나온다. 중간에 앉는 애들은 뭐냐? 앞뒤만 재는 애들이다. 진수가 찾았던 난세의 인물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과서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 응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교과서를 무시하라가 아니라 교과서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갈량이 뭐 나 공부 안 해, 그래도 공부 안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A 학점의 노예가 되지 말고 A 학점을 밟고 뛰어서 슈퍼 A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제가 이거 하는 얘기 듣고 그래야 나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절대 출세 못해요. 거기서 교과서의 가치를 깨닫고 뛰어넘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난세의 영웅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삼국지의 주인공인 조조입니다. 조조하면 나오는 말이 난세의 간웅이에요. 근데 요 간사한 영웅이 요게 이제 요게 소설에인데 원래는 이 뜻이 아니었어요. 조조가 이렇게 모범생 아니고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살고 있으니까 애들이 아, 저놈은 왜 저래 그랬더니 교현이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 마라. 제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앞으로 세상이 혼란에 빠질 것인데 그 혼란을 구할 사람은 바로 쟤다. 당신이 난세의 영웅이라고 그랬지. 난세의 간사한 영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웅이란 단어는 안 쓰고 천하를 안정시킬 사람은 당신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 말은 뭐냐? 보통 난세의 간웅, 또 난세라 그러면 그냥 뭐 곤모술수 쓰고 온갖 불법과 비겁한 짓이 다 용납되는 세대라고만 이해하잖아요. 근데 난세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범죄자밖에 안 돼요, 사실. 교현이 조조 보고 난세를 구할 것이라 한 것은 난세에도 정의와 원칙을 구현해야 되는데 난세에는 정의와 원칙을 구현하려면 매뉴얼대로 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의와 원칙을 구현하려면 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고 정의를 실현하되 정의에 구속되지 않는 그러한 큰 뜻과 그런 응용력,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난세가 되면요, 과거의 매뉴얼에 더 집착한다니까요. 더 과하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면 또 그런 격이 있지만 병자호란 끝나고 우리가 좀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리학이 더 교조적으로 가잖아요. 전에도 그 제사 지낸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사소한 거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우리만 그러냐? 아니요. 다른 나라도 다 그래요. 뭔가 난세가 닥쳤는데 우리가 이걸 극복할 게 없으면 요즘 쓰는 용어로 정신승리로 가면서 자꾸 이상한 거. 하늘이 지켜본다. 밥을 먹을 때도 똑바로 앉아서 이런 거 먹어야 돼. 아, 그 시간에 나가서 운동하고 공부 열심히. 아니야.
의관을 정지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밥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난세를 구하려면은 정의를 뛰어넘는 정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수가 조조를 평하기를 그는 비범한 인물이며 시대를 초월한 영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발한 책략을 쓸 줄 안다. 왜? 교과서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재능이 있는 자, 관직을 사람마다 재능을 살렸다. 이 시대는 문중과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딱 점수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적 보고 한 게 아니라 능력 보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딱 이런 어떤 고정된 마인드를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난세라는 건 사람을 쓰는 건데 사람이라는 건 다 굉장히 제한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재능에서 최대 극 효과를 발휘하도록 써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가 성공한 이유는 명석한 책략, 즉 이런 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를 제일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던 것이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은 다르냐? 아니야.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것을 얼마나 잘 썼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소설 삼국지에는 조조, 유비, 손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와요. 그게 이제 부패식인데 사실 진수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중요한 건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쓰는 게 명석한 책략이잖아요. 손권하고 유비는 조조랑 상황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같이 명석한 책략을 썼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조조의 능력 중에 한 가지 제일 탁월한 점은 일단 조조가 빠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영화에도 보면 조조의 군대는 뭐 항상 빠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빠르게 판단한다는 건 그만큼 정확해야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의 모사 중에 곽가라는 인물이 있는데 곽가가 원소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원소는 모량만 많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만 많고 막 이렇게 요즘 말 잔머리를 자꾸 쓰려고 그러고 그렇게 기껏 짜가지고는 타이밍을 놓친다. 결단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이고 한심한 놈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원소는 최상의 계략, 최상의 타이밍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전쟁할 때요 제일 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탁상에서 보면은 60점짜리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 보면 지금 이게 최선인 것이야. 조조는 이때 최선을 정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0이어도 지금 이거를 하면 이긴다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소 같은 스타일은 요거는 요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건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건 이거 이렇게 고치고 이건 이렇게 고치고 회의하다가 날 새고 드디어 만들면 물 건너갔죠. 이런 경우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조에겐 이게 제일 중요한 능력이다.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조조의 이런 전략은 우리가 말로 쉽게 얘기할 게 아니고 정말 인생, 평생에 걸쳐서 부단한 노력과 승부사로 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삼국지가 난세가 아니라 세상은 항상 난세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정치적 전쟁 이런 것만 보면 난세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우리는 항상 난세에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끝나고 현대로 오니까 세상은 점점 속도가 빨라져서 요즘은 매일매일이 난세고 저도 젊었을 때는 야 뭐 열심히 젊었을 때 이래서 나이 들면 편히 살아보자 그랬더니 나이 들었더니 세상이 더 빨라져고 더 난세가 오더라고요. 그럼 이때 즐겁게 사는 법은 난세에 적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난세 어디 갔니? 평화야 언제 올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찰나의 순간을 만들어가는 즐거움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삼국지가 21세기에도 히트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비는 이제 소설적으로 말하면 황손이면서 흙수저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사람들은 흙수저 찾으면서도 황손 찾아요. 참 이상한 심리가 있다니까. 유비가 그냥 흙수저였으면 또 이렇게 안 좋아했을 수도 있다니까요. 황손이면서 흙수저니까 이중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흙 묻은 금수저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그 소설에 나온 얘기 일단 빼고 유비는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오해가 있는데 돗자리를 이렇게 삼으며 살았다 그러니까 엄청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분이 정말 가난하고 땅이 없어서 이렇게 물건을 팔며 살았을 수도 있지만 이 돗자리라는 게 때로는 꽤 비쌉니다. 이분이 요즘 말로 하면 중소기업 사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대리점 사장님. 개하고 말하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좋은 말과 좋은 개와 좋은 옷과 음악을 좋아했다. 이게 이 음악을 중요했다가 중요한 건데 이게 요즘같이 혼자서 집에서 기타 쳤다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디 가서 이렇게 걔 노는 거 좋아. 돈 없이 어떻게 갑니까? 말을 좋아했다. 말 아무나 그냥 지나가는 거 타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고급차 아니면 스포츠카급이라고요. 개 사냥하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개 한 마리 얼마나? 족보 있는 게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다 그리고 이 말은 사냥하고 돌아다녔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유비가 아주 거부, 그러니까 뭐 원소나 조조 같은 거부는 아니었고 동네 토급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그런 가난뱅이는 절대 아니었죠. 뭐 공부할 때 친척이 학비를 도와줬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초등학교 가는 거면은 가난했겠지만 노식한테 가서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코 그런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 공포의 도원결이 저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다만 이제 유비 관우 장비가 친하기는 했어요. 친하다는 게 정말 이렇게 친형제처럼 친하고 특히 관우나 장비는 성격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 조조가 그렇게 스카우트해서 오라고 해도 안 가고 그런 건 유비가 정말 뭐가 있긴 있죠. 그리고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조조가 하는 말이 세상의 영웅은 너하고 나뿐이다. 물론 조조는 좀 조조스럽기 때문에 그런 말 여러 사람한테 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 사람한테 했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10명한테는 했다. 뭐 수백 명한테 했겠어요. 10명한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아무튼 조조는 유비가 영웅이다. 근데 이게 평이 또 달라지는 게 유비가 소주에 있을 때 하고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조조한테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망해가지고 와서 객장 노릇하고 있는데 평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별로 한 거 없이 도망쳤다가 깨져갖고 유표한테 도망가잖아요. 그 형주를 점령한 게 아니고 유표한테 지금 붙어 살고 있는데도 조조의 부하들이 유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유비를 걱정해요. 속된 말로 저놈은 일을 저지를 놈입니다. 유표는 괜찮은데 쟤는 저 큰일 낼 놈입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걸 보면 그냥 우리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어디든 가든 저분은 기업 회장으로 스카웃되는 사람이다.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당시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죠. 난세의 영웅은요. 교과서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현실에 맞추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조조나 유비가 다른 게 아니라 조조와 유비의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환경에 가장 적절하게 변신한 거예요. 조조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원을 차지하고 천자를 끼고 수많은 인재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냉정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부품으로 봐요. 솔직히 부품으로 봐요. 근데 큰 조직을 거느리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얘가 여기서 참 잘했는데 이제 저 대대장 시켜주세요. 얘는 대대장감이 아닌데 전쟁을 해보면 중대장으로는 최고인데요. 대대장 하면 대대 전멸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있으니까 사람이 자꾸 냉정해져야 돼요. 근데 유비는 가진 게 애들이 다야.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따라오죠. 그래서 유비를 보면 좀 감동하는 게 배신을 거의 안 하고 참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유비는 능력보다는 의리다. 망했죠. 그랬으면. 그러니까 유비도 참 무서운 게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유비의 이제 친구였던 간홍이 있습니다. 그냥 유비하고 맞상대하고 말 놓고 막 이래요. 간홍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군대 지휘도 못하고 행정도 못해요. 그러니까 유비가 어떻게 하냐면 평생 자기 친구로 둬요.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그리고 난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절대 배신 안 한다. 왜? 지금 없는 인재들의 충성을 뽑아내야 되니까 나는 절대 안 버린다. 누구처럼 쓰다가 뭐 이렇게 낡았다고 안 버린다. 끝까지 둔다. 하지만 깨진 나사를 쓸 수는 없지 않냐. 그럼 어떡하냐? 능력 있는 사람은 관직에 놓고 능력 없는 사람은 내가 예우한다. 그래서 영원히 유비의 술친구고 뭐 자리에 앉아서 막 이렇게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존경받는 거야. 야, 저 사람은 끝까지 가는구나.
그러면서도 현명하구나. 그러니까 유비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둘 다 되는 사람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홍도요, 제갈량은 절대 안 건드렸대요. 지위가 이렇게 예우해 주는 게 제갈량보다 더 높아요. 예우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내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업이 돼가지고 내가 제갈량보다 더 잘났구나. 그리고 가서 제갈량한테 어이 미스터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했으면 그 아저씨는 끝났지. 이거를 잘하고 제갈량은 유비가 전권을 줬지만 예우상으로는 간홍이 더 높아요. 아니 내가 여기 일을 다 하는데 너 어떻게 죄를 나한테 줬다로 행동하게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유비를 이해하는 거죠. 이래야 이 나라가 유지된다. 나는 이걸로 인정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돼야 나라가 유지가 되니까 오히려 저런 건 부채질해서 도와주면 된다. 이게 총나라가 살아난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위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교훈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 환경 속에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저 그림에 나오는 거는 남경에 있는 손건의 무덤입니다. 저걸 제가 보여드리면 무덤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저 산 전체가 무덤이에요. 삼국지 주인공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손건이죠. 그래서 제가 삼국지 강의할 때 맨날 하는 말이 이건 삼국지가 아니라 2.5국지다. 손건은 꼭 0.5. 근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 게요. 나관중이 정말 머리 잘 쓴 거예요. 둘이 싸우면 재미없거든요. 셋이 싸우는 게 제일 재밌어요. 사실 서로 거니까. 근데 셋이 또 똑같으면 셋이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조주하고 유비를 극에 딱 놓고 손건은 약간 애매모호하게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슬쩍슬쩍 나타나거든요. 근데 손건이 진짜 그렇기도 해요. 진수가 손건을 가지고 뭐라고 평했냐면 치욕을 참으면서 재능 있는 자를 등용할 줄 알았다. 이게 조금 연희하고는 좀 안 맞는데 손책이 죽을 때 손건 보고 너는 수성의 군주고 잘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원래 강남 지방이 이렇게 물이 많고 이렇게 수로로 나누고 지고 하다 보니까 지역 세력들이 강해요. 그리고 중국의 문화 중심지는 강북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옛날부터 이렇게 행정망이 깔려져 있고 요즘 말로 하면 관료주의에 적응이 잘 돼 있고 강남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비유를 하려면 서양의 봉건제라고 할까 아직 관료제가 좀 약해서 지역색이 강한 동네란 말이에요. 얘들을 커버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치욕을 참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해주고 유비하고 조조하고는 다르게 또 세습 귀족들을 다 대우를 해줘야 돼요. 지역 세력들이 세니까. 근데 이게 지역 세력들이 세다는 거는 단합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렇다고 뭐 지역민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중앙에 있는 사람보다는 지역적 이권에 탐닉하기가 쉬워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권에 안주하다 보면 사람들이 스케일이 안 커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진수가 말했던 굉장히 중요한 게 난세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왜냐면 난세가 어지러우니까 사람들이 기회가 많잖아요. 기회는 많은데 위까지 올라가려면 너무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난세 사람들은 내 앞에 온 기회를 딱 먹은 다음에는 됐어, 끝. 내 꿈은 이루어졌어. 그리고 쟤들이 망할 때까지 지켜볼 거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수가 일관했던 조조, 유비, 손건이 다른 게 뭐냐? 야들은 끝까지 갔다는 거야. 나 소대장 했다가 중대장 됐어. 내가 중대장이면 됐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승부가 갈리더라. 이게 삼국지를 그러니까 정사 삼국지를 일관하는 진수의 시각이에요. 손건이 왜 치욕을 잡고 어려워야 되느냐? 이게 지역이 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애들이 그 적벽대전 할 때도 보세요. 다들 하는 말이 싸우지 맙시다. 항복합시다. 왜? 그 사람들은 항복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나는 여기 유지인데 뭘. 거기다 대고 아니야 너희들이 몰라서 이제 조조가 점령하면 니네 유지 자리 다 뺏기고 관료가 와서 통치하고 너희들 옛날 거 없어.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뭔 소리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오나라 사람들이에요. 손건이 이렇게 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얘들을 이겨내야 되니까. 저 영화에서 저 손건 역은 정말 그 손건 이미지를 잘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약하게 보이고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손권은 큰 뜻이 있다고 해도 자기 지금 주어진 앞에 과제가 너무 크니까 일단 오나라를 통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하 패권보다는 일단 얘들을 통합해야 되니까 성격 죽이고 아닌 척하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한번 대숙청을 해버리죠. 그래서 진수가 말하기를 다 좋은데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 막판에 살벌하게 숙청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집권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망하더라고요. 뭐 하여간 그렇게 돼서 끝나지만 손권도 어떻게 보면 자기 앞에 있던 운명의 벽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러나 자기의 주어진 대로 응용을 했던 건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0.5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제갈량인데, 제갈량은 사실은 삼국지 연의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신출귀몰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진수는 또 제갈량을 뭐라고 평했냐면 저 사람은 뛰어난 행정가고 훌륭한 속된 말로 국무총리는 참 훌륭한 사람인데 단점이 병법은 모른다. 그런데 이제 총나라가 인재가 없고 이제 유비가 죽고 나니까 유선이 어리니까 제갈량이 국정을 총괄하게 되니까 전쟁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분은 좀 전쟁에는 약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초기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원래 진수가 좀 제갈량하고 약간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좀 있어요. 아버지가 그 마속 부하였거든요. 그래서 마속이 그 대형 사고 쳐가지고 그 사고 쳤을 때 같이 벌을 받아요. 그래서 저 아저씨가 좀 제갈량한테 감정이 안 좋아 저럴 거야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아무리 봐도 진수가 제갈량을 고의적으로 폄하한 부분은 없고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제갈량 부분은 오히려 잘 알고 잘 썼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갈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삼국지 연의에서 본 그런 수십 가지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군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요즘은 어제 많은 분들이 또 제갈량을 또 이게 한번 올라갔다 깎아내리면 또 깎으니까 아유 저거 쟤 때문에 촉이 안 된 거고 연의에서 뭐 이건 그 자는 그 손 꼬장꼬장한 행정가였어. 행정만 잘하는 애였어 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땐 저는 절대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제갈량의 장점은 뭐냐? 그리고 제갈량이 왜 조조 밑에 안 가고 유비한테 왔느냐? 제갈량 정도 되면 충분히 조조 밑에 갈 수 있어요. 송권 밑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유비 따라 죽을 고생하면서 저러고 살아요? 삼고초려를 했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낭만적으로 보지 말자고요. 정말 삼고초려했다고 평생 따라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보면. 제갈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 굉장한 행정가의 능력가예요. 행정가는 행정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서류 규정만 따지는 그런 행정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의가 좀 과장을 치긴 했지만 제갈량은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 다르게 나름대로 다재다능하고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인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전쟁을 잘 못해. 그런데 내가 갑자기 전쟁을 하게 됐어. 나 이거 못해. 내가 하던 대로만 할까? 이게 아니고 자기 재능을 가지고 거기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전쟁을 맡게 되니까 진법을 짜. 물론 그 진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구름 부르고 이런 건 아닌데 사마해가 보고 제갈량은 천재다고 했던 게 자기 가진 거를 처음 해보는 군사 분야에 들어가서 자기 재능이 발휘하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요거요 조조한테 가면 못해요. 왜? 거긴 철저한 부품 사회거든. 그리고 그 경쟁을 또 뚫고 올라가려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갈량 같은 스타일은 내가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싫어했던 것 같아. 성격이 딱 보니까 이렇게 정치하고 아부하고 이런 거 싫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재능이 행정이었던 거죠. 그러면 행정도 법은 지키지만 이 마음속에는 굉장히 그런 어떤 다양한 거 하고 싶어하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를 쫓아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볼 때는 유비 밑에 가야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보다도 내 성질대로 살 수 있어. 인생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남 밑에서 내가 아무리 칭찬 들어도 나는 5가지 하고 싶은데 1가지만 하고 살면 그게 어디 인생입니까? 그리고 위나라에 가서 관료들하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유비를 따라다니면서
한번 이 사람 은근히 그런 면에서는 도전적이에요. 우리가 제갈량이 뭐 이렇게 참 꼼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거 보면 아주 꼬장꼬장한 관료 같지만 사실 이 사람은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도전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갈량은 뭐냐? 유비하고 비해서 철저하게 떨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 포용력이 안 돼요.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알아. 저거 아는데 사람이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좀 좁다고요.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유비가 제 인재야. 너 성질 좀 나빠도 참아. 쓰긴 써. 근데 볼 때마다 짜증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인물 포용력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회장님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 유비 밑에 가서 유비는 유비가 생각보다 사람 다루는 거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맡기고 난 당신 그늘 밑에서 내 영역을 만 지킨다가 아니고 내 영역을 계속 확대하며 살겠다. 나는 조조나 송건처럼 땅을 점령하고 태수가 되고 뭐 되고 이건 아닌데 남들이 보기에는 국무총리만 하니까 맨날 시키는 것만 하는 것 같지만 나는 국무총리 하면서 내 나름대로 내 삶의 영역에서 창조적이고 도전적으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나관중이 거기다 좀 오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붙이게 됐지만 제갈량이 어떤 의미로 보면 다재다능하고 도전적인 인재예요. 그러니까 초계까지 따라갔던 거지. 그래서 제갈량이 우리한테 주는 건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조조나 유비나 송건이나 제갈량이나 같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적성과 환경에 맞게 해서 최대치를 발휘했다가 아니고 최대치를 발휘하려고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열매를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뛰었다. 여기에서 진수삼지가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22세기, 23세기에도 영원히 살아남을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을 한 줄로 정리해 보자면 변화란 용기 있는 자를 위한 선물이다.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피하는 사람과 두렵기 때문에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변화가 피곤하지도 않다, 안 두렵다, 재밌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이야. 그러나 변화는 뛰어드는 자를 위한 선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뛰어드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도전하는 용기를 잊지 말고 살자. 이것이 오늘의 삼국지의 진정한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임용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